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소개했던 이야기들 중 가장 소름 끼치는 5가지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각 사건마다 모두 다른 특색이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탐험가들의 경솔함이었습니다. 1997년 5월 5일 아침 해가 막 떠오른 시각, 테네시주에 있는 아널드 할로우 동굴 앞에는 이미 4명의 탐험가가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쯤 델 랭카스터, 그녀의 언니 타이엔, 가족 친구 필리스 넬슨, 그리고 동굴 주인이자 안내자였던 존 넬슨이 머리에 랜턴을 켜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 몇 미터쯤 들어가면 좁은 통로가 있었는데 존은 늘 그곳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는 그 좁은 길 뒤편에 아직 누구도 보지 못한 거대한 석회암 홀 같은 공간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마침내 그 미지의 공간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정적인 지점에 도착했을 때 통로는 기어서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델이 가장 먼저 몸을 구겨 넣었고 그 뒤를 다이앤과 필리스가 차례로 따랐습니다. 세 사람은 힘겹게 그 틈을 지나갔고 존은 입구 쪽에 남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이기에 이미 여러 차례 이 구간을 통과해봤지만 체격이 큰 탓에 매번 고된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사유지 동굴은 공공 동굴과 달리 위험 요소가 훨씬 많습니다. 관광지로 개방된 동굴은 구조물이 보강되어 있고 안내 표지와 안전 규칙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소유 동굴은 시간이 지나며 지하수 유입이나 미세한 침식으로 지형이 변하고 바위가 불안정해지거나 길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이 좋은 의도로 손을 보더라도 균형이 깨져 예기치 못한 붕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프랑스의 석회암 동굴들에서 사소한 변화가 대형 붕괴로 이어진 사례들이 있었고 제 채널에서도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존의 경험이 있었지만 위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긴장의 연속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동시에 그 좁은 길을 지나야만 새로운 공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평소와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금 더 쉽게 통과하기 위해 길을 넓히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 속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도구를 꺼내 헐거운 바위들을 두드리며 조금씩 공간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내려치는 소리마다 이제 곧 편하게 지나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충격으로 예상보다 많은 바위들이 떨어져 나왔고 동굴 일부가 순식간에 붕괴해버린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좁은 통로는 잔해로 가득 차 막혀버렸습니다. 반대편에서 잠시 전까지 여유롭게 서 있던 세 여성은 악몽 같은 상황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유일한 출구가 수톤의 바위로 완전히 매몰된 것입니다. 존은 붕괴 바깥쪽에서 눈앞에 쌓인 바위를 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의 손에 세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었지만 다행히 그는 아직 탈출구 쪽에 있었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다룬 사건들 대부분에서 이런 행운은 거의 없었습니다. 존은 혼자서 1시간 동안 바위를 치우려 애썼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무거운 장비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고 여성들을 어둠 속에 남겨둔 채 도움을 구하러 동굴 밖으로 달려갔습니다. 계속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조대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자마자 몇 시간 만에 동굴 입구에는 구조 인력과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장 조사였습니다. 그들은 무너져 내린 바위 더미를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작은 틈을 통해 여성들과 연락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쁜 소식은 조금이라도 잘못 건드리면 추가 붕괴가 일어나 모두가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편 어둠 속에 갇힌 세 여성은 인생에서 가장 참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을 겨우 세울 수 있는 좁은 공간에 갇혀 서로를 붙들 듯 서 있었습니다. 상처는 없었고 공기도 충분했지만 그 답답함은 시간을 더욱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동굴 탐험이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라는 점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그들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조대는 곧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구조대는 먼저 통로를 보강하지 않고서는 바위 더미를 치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작정 바위를 제거했다가는 추가 붕괴로 새 여성이 깔리거나 구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틈을 통해 그들은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음식, 물, 따뜻한 옷, 그리고 작은 캠핑용 버너까지 전달해 저천증을 막고 체력을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닥칠 시련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구조 소식이 퍼지자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근처 실리카 광산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소식을 듣고 경험을 나누겠다며 찾아온 것입니다. 실리카는 매우 단단한 광물로 층을 이루며 강한 암석을 형성합니다. 그들은 매일 이 돌을 채굴하고 운반하면서 무너짐 없이 다루는 법을 익혀왔습니다. 그래서 바위의 안정성을 파악하는 능력, 좁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작업하는 법, 그리고 바위를 움직일 때 사고를 피하기 위한 도구와 기술 사용에 있어 탁월한 실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부들은 구조대에 합류해 좁은 통로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보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의 기둥은 최대한의 지탱력을 보장해야 했지만 동시에 막힌 통로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도 남겨야 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느리고 세밀하게 진행됐습니다. 성급함은 목숨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구조 전문가들의 기술이 합쳐지면서 더욱 견고하고 안전한 구조물이 만들어졌고 새 여성이 또다시 붕괴에 휘말리지 않고 구출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왔고 이 지상에서는 가족과 친구들이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동굴 안에서는 구조 작업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매분이 생사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 무렵 구조대는 마침내 바위 더미를 치울 준비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강 작업을 마친 통로에서 조심스럽게 돌 하나하나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벽과 천정을 주시하며 단 한 걸음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위험하고 지칠 만큼 고된 작업이었지만 동시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희망도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워질수록 새로운 붕괴의 위험도 커져갔습니다. 밤 8시 30분경 처음 붕괴가 일어난 지 11시간이 훌쩍 넘은 시각, 구조대는 마침내 길을 열어냈습니다. 좁은 통로는 다시 뚫렸고 새 여성을 구출할 탈출로가 확보된 것입니다. 새 여성은 모두 놀라울 만큼 건강한 상태로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11시간 넘게 극도로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음에도 차분함을 유지했고 신체적으로도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후 전문가들은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옳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붕괴의 원인은 선의에서 비롯되었지만 극도로 위험한 통로 확장 시도였습니다.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동굴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구조를 바꾸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라면 아예 동굴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더더욱 손을 대려 하지도 않을 겁니다. 쿨케이브로 알려진 장소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동굴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펜실베이니아주 마틱 타운십에 위치한 오래된 폐광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자연이 빚어낸 동굴과 달리 이곳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마틱 타운십과 주변의 페크와 시내에는 19세기 동안 주로 철광과 기타 광물을 채굴한 작은 광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잊혀진 터널과 숲속에 숨겨진 폐허, 그리고 산업 탐험과 신비함이 섞인 이야기뿐입니다. 그 지역을 걷다 보면 옛 채굴 흔적들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돌로 쌓은 벽, 경사로, 막힌 입구 등 말이죠. 문제는 이런 입구들이 오래도록 버티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은 통로, 숨겨진 구덩이, 공기질이 나쁜 곳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경험 많은 탐험객에도 도전이 되는 장소입니다. 쿨케이브라는 이름은 지역에서 붙은 별칭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작업이 끝나고 남겨진 폐광 중 하나일 뿐이며 오래된 채굴의 흔적과 잘못된 곳에 들어가는 위험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름 때문에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자연 동굴을 탐험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오지만
폐광에는 전혀 다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오래된 광산은 안전이나 내구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습니다. 6월 11일 18세에서 20세 사이의 3명의 청년이 그 지역을 하이킹하다가 쿨케이브라는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입구는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절벽 중간에 자물쇠 모양의 작은 틈이 있어 몸을 비집고 들어가야만 광산의 메인 통로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이 통로는 마치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는 모양과 비슷했습니다. 먼저 좁은 수평 통로를 기어가야 하고 이어서 수직으로 미끄러져 큰 터널로 이어지는 공간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 입구 자체가 이미 경고였던 셈입니다. 여기 통과가 불가능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3명의 친구에게는 젊고 건강한 체력 덕분에 이것이 큰 위험보다는 재미있는 모험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오래전부터 탐험 관련 채널을 봐왔다면 이런 상황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한 명씩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좁은 틈을 별 문제 없이 통과했고 곧 메인 통로에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몸집이 큰 친구는 어깨와 가슴을 압축하며 어렵게 통과했지만 결국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는 큰 어려움 없이 들어갔습니다. 터널 안은 훨씬 넓었고 돌벽에는 채굴 장비로 남긴 흔적들이 보였으며 몸을 약간 숙이면 비교적 편안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고 느꼈습니다. 줄을 맞춰 이동하며 폐광 깊숙이 탐험을 계속했습니다. 약 46m를 따라 이전 채굴자들이 남긴 구불구불한 통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러다 쿨케이브의 진짜 위험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터널이 좁아지면서 육각형 모양의 통로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연 동굴에서 흔히 보이는 점진적 좁아짐과 달리 이곳은 예상치 못한 형상이었습니다. 6면으로 이루어진 육각형은 날카로운 각도를 만들어 몸에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장애물 같았지만 이 불규칙한 모양에는 첫눈에 드러나지 않는 함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몸을 비틀어가며 통과했고 가장 작았던 덕분에 어렵지만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피곤했지만 통과가 가능하다는 것을 외쳤습니다. 두 번째, 몸집이 큰 친구는 신중하게 들어갔습니다. 육각형 모양이 몸을 이상하게 압박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조금씩 진행할 수 있었죠. 하지만 중간 지점에 도달하자 상황은 악몽처럼 변했습니다. 그의 몸이 끼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넓은 가슴 부분이 돌벽 사이에 억지로 끼었고 통로의 형상 때문에 여러 압력점이 생겨 완전히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었습니다. 각진 벽이 갈비뼈와 옷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편에서 첫 번째 친구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돌아가서 도우려 했지만 통로가 너무 좁아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상황은 그가 육각형 구간으로 다시 들어가려 할 때 더 악화되었습니다. 갇힌 친구가 공간을 완전히 차지하고 있어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린 것입니다. 당겨주거나 지렛대를 만들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이미 반대편에 있던 첫 번째 친구는 그저 갇힌 친구를 진정시키며 해결책을 찾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좁은 터널 때문에 직접 다가가 도와줄 수도 없었고 뒤로 물러나 다른 탈출 경로를 시도할 공간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세 번째 친구는 육각형 구간 뒤에 메인 터널에 있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그들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움을 깨달은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산 터널을 기어 돌아가 자물쇠 모양 입구를 통과해 바로 긴급 구조대에 연락한 것입니다. 페크와 소방서가 신고를 접수했지만 곧 이번 구조가 간단치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여기까지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콘텐츠. 동굴에 도착해 상황을 살펴보니 터널의 육각형 구조는 일반적인 동굴 구조와 달리 예상치 못한 난관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팀은 먼저 자물쇠 모양 입구를 통과하며 장비를 좁은 틈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터널 안으로 들어간 뒤에는 약 46m를 기어가 갇힌 친구에게 접근해야 했고 공간은 극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선택지를 검토한 후 그들은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비누와 물을 가져와 갇힌 청년의 상체 주위에 윤활을 만들어 마찰을 줄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약간 압축되면서 좁은 통로를 미끄러지듯 뒤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시간 동안 구조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청년은 그 좁은 구간에 갇힌 채 수십 명의 구조대가 그를 빼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더 최악은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첫 번째 친구는 할 수 있는 것이 진심 어린 응원밖에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침내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시간이 지나고 비누와 물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센티미터 단위로 그는 동굴 통로를 따라 조금씩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2시간 동안 지옥 같은 땅 속에서 벗어난 뒤 두 번째 친구는 돌벽과 구조 과정에서 생긴 가벼운 상처와 멍을 치료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구간은 원래 사람이 지나가도록 설계된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육각형 통로는 원래 장비나 물건을 이동시키기 위해 도르래나 컨베이어를 사용하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운 좋게 살아서 동굴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언급한 탐험가는 샘 마이어였습니다. 24세의 젊은 남성이었죠. 그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히든 폭포 근처에서 그저 평범하지 않은 바위 지형 하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 지역은 독특한 바위 지형으로 유명합니다. 요세미티 계곡은 약 100만 년 전 빙하기 동안 거대한 빙하가 산에서 내려오며 유자형 계곡을 만들면서 형성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공원 대부분의 지역이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400종 이상의 동식물들에게 안전한 서식지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샘은 세월에 의해 다듬어진 거대한 화강간 블록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이 바위들은 자연스럽게 땅속으로 이어지는 틈을 만들어 놓았고 처음 봤을 때는 단순한 구멍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샘이 몰랐던 것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 해가 없어 보이는 이 구멍이 사실은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는 치명적인 함정을 숨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욱 문제는 샘이 평범한 주말 등산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수년간 험난한 등반을 경험하며 산의 복잡한 지형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런 활동이 가져오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의 뜨거운 오후, 단순하고 사소한 실수가 모든 것을 바꾸고 평범한 산책을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가 저지른 실수는 경험 많은 그에게는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고 곧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바위 사이의 그 틈은 마치 샘을 부르는 듯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 그렇게 깊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최대 6m에서 9m 정도로 보였습니다. 샘은 등반용 밧줄과 하강에 필요한 기본 장비 그리고 충분한 경험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시 올라올 방법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미리 준비된 상승용 매듭도 없었고 백업 계획도 없었으며 주마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마는 등반 장비 중 하나로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밧줄에 걸리면 뒤로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로 마치 손과 발이 거의 닿지 않는 거의 수직벽이나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는 노력을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움직임으로 바꾸어줍니다. 주마는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자동으로 걸쇠가 걸려 안정성과 안전성을 제공하며 발이나 손을 디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게 합니다. 전문 등반가들은 하강과 상승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항상 주마를 휴대합니다. 만약 주마가 없다면 그 좁은 틈을 다시 오르는 것은 마치 손잡이 없는 철제 케이블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한 번의 움직임조차 매우 힘들고 위험하며 작은 실수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장비의 부재가 샘의 상황을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절망적이고 위험한 상황으로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샘은 큰 바위 중 하나에 밧줄을 묶고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15m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변은 오직 바위와 그림자뿐이었죠. 하지만 점점 내려갈수록 틈은 좁아지고 위에서 들어오던 빛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처음엔 작아 보였던 구멍이 점점 더 깊고 위험한 장소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약 23m 지점에서 멈추는 것이 적절했습니다. 이미 구멍이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었죠. 그러나 그의 호기심과 자신감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샘은 그 어두운 구멍 안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30m 지점에 도달했을 때 틈은 너무 좁아 양쪽 벽을 동시에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바닥이 가까울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38m 지점에 이르렀을 때 단단한 바닥 대신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있던 얼음물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움은 피부까지 아플 정도로 충격적이었고 마치 얼음물 수영장에 뛰어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겨울 이른 아침에 수도꼭지를 틀어 얼음을 맞는 경험이 있다면 그 느낌이 어떤지 아실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처음의 작은 실수가 샘에게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샘은 완전히 갇힌 상태였습니다. 얼음물 위, 바로 위에 매달려 움직일 공간조차 없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다시 차가운 물속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몸을 지탱하려고 할 때마다 그는 점점 더 젖을 뿐이었습니다. 이 순간 현실이 그의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는 거의 40m 깊이에 매달려 있었고 매끈한 화강간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얼음처럼 차가운 물 위에 매달려 있었지만 탈출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밧줄은 위쪽 어둡고 닿을 수 없는 구멍까지 이어져 있었지만 필요한 장비 없이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물의 온도는 아마 5도 정도 아니면 그보다 낮았을 것입니다. 좁은 틈에서 물에 젖은 채 몸을 말리거나 들 방법이 없는 상태는 즉시 저천증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저천증은 천이 몸에서 생성되는 열보다 빠르게 빠져나갈 때 발생하며 내부 온도가 매우 위험하게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몸이 떨림으로 반응하며 근육을 수축해 열을 만들어내지만 이는 금세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시간이 지나 천이 계속 내려가면 떨림은 사라집니다. 이는 몸이 따뜻해져서가 아니라 더 이상 반응을 유지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샘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손만으로 밧줄을 타고 올라가 보았지만 팔이 금세 힘을 잃고 그는 다시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벽을 발로 밀어 올라가려고도 했지만 화강감이 너무 매끄럽고 지지할 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매번 미끄러질 때마다 그는 다시 얼음물 속으로 빠졌습니다. 심지어 벽 사이를 눌러 천천히 올라가는 벽 끼워 오르기 기술까지 시도했지만 젖은 벽은 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은 잠시 물 위에 있을 수 있었지만 점점 손이 미끄러지고 힘이 빠지면서 그는 얼음물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몸의 열은 차가운 바위와 물에 의해 빠르게 빼앗겼습니다. 즐거운 모험으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시간은 점점 샘에게 불리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카로운 추위 때문에 그는 계속 떨었고 근육을 사용해 열을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물속에서 몸을 떨며 가라앉지 않으려 싸우는 동안 에너지는 빠르게 고갈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정신은 혼란스러워지고 움직임은 조정력을 잃었으며 간단한 동작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밧줄에 임시 매듭을 만들 생각을 했더라도 손은 뻣뻣하고 감각이 없어 더 이상 아무것도 묶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샘의 부재가 바로 주목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탐험하는 사람들은 며칠 동안 소식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흔하고 요세미티의 광활함은 사람을 쉽게 삼켜버립니다. 친구들이 그가 정말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야 비로소 공원 관리인들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샘을 찾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가 호기심을 느꼈던 바로 그 틈을 정확히 봐야 했습니다. 위에서 보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려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리도 없고 싸움 흔적도 없었습니다. 며칠간의 수색 끝에 관리인들은 마침내 그 바위 지형을 발견했습니다. 좁은 틈을 거의 지나칠 뻔했지만 한 관리인이 위에 남아있는 밧줄을 발견했습니다. 강력한 손전등으로 38m 깊이의 구덩이를 비추자 어둠 속 얼음물에 무언가 떠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즉시 구조 전문가가 필요한 장비를 모두 갖추고 좁은 틈으로 내려갔습니다. 샘이 밟았던 바로 그 치명적인 경로를 따라 바닥에 도달했을 때 차가운 물 위에 떠있는 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시신을 제거하는 과정은 복잡한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큰 화강간 블록에 여러 고정점을 설치하고 도르래와 윈치 시스템을 사용해 전문가와 시신을 구멍 밖으로 조심스럽게 끌어올렸습니다. 이 과정에는 수시간이 걸렸습니다. 샘이 몇 분 만에 내려간 경로를 되돌리기 위해
전체 팀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그가 혼자 그 구멍에서 탈출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샘은 매일 관광객들이 공원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지나가는 지점에서 50m도 차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상에서는 가족들이 사진을 찍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4일 오후 2명의 다이버가 다이빙을 계획한 저수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46세의 크리스토프와 59세의 프레데릭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이빙 경력이 풍부했고 수년간 일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오래 봐온 분들은 알겠지만 경험이 많을수록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처음 듣기엔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대부분 높은 자신감 때문에 위험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있던 곳은 벨기에 남부에 위치한 플레이트 타이유 저수지로 면적이 약 4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벨기에 최대 인공호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수지는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주변에 작은 저수지 4곳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수지 중앙에는 거의 300년 전에 지어진 길이 약 800m의 대형 콘크리트 댐이 있으며 이 댐 위에는 펌핑 수력 발전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날 다이빙 환경은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내린 비로 물은 탁했고 햇빛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또한 제가 앞서 말한 자신감 과다가 만들어내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만약 자신감이 덜했다면 이런 조건은 다이빙을 포기하라는 분명한 신호였을 것입니다. 저수지를 바라봤을 때 흐린 날씨에도 표면은 비교적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강의 표면이 아니라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저수지 바닥에는 최대 70m 깊이로 물을 터빈으로 보내는 취수 터널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이 터널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동맥처럼 다가오는 모든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으로 수백만 리터의 물을 이동시킵니다. 터빈이 작동할 때 낮고 깊은 소리가 호수 전체에 울려 퍼지며 아래에서 강력한 힘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려주는 끊임없는 경고음이 됩니다. 이 지역 다이버들은 모두 알고 있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터빈이 작동 중일 때 취수 구역 근처에 절대 접근하지 말 것. 심지어 호수 상단에서도 흡입력은 치명적일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다이빙은 지역 클럽의 통제와 감독해서만 허용됩니다. 오후 5시 두 다이버는 저수지로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위 미니 잠수함이라고 불리는 추진 장치를 사용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물은 차갑고 밀도가 높아 거의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그들의 자신감으로 계획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한동안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지만 잠시 후 작은 실수가 발생했고 그들의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추진기 소음 때문인지, 낮은 시야 때문인지, 아니면 더 위험한 지역으로 향하려는 경솔함 때문인지 불행히도 이 작은 변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안전구역과 터빈 취수구역을 나누는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그 아래에서 위험은 아무런 신호도 주지 않았습니다. 물은 평온하고 해로워 보이지 않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조금만 나아가도 상황은 서서히 그리고 점점 더 격렬하게 변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순간 물살이 그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통제력을 잃었고 흐름의 힘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두 다이버는 터빈으로 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설계된 취수 터널 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상황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은 압력 차이로 인해 흡입되고 있었으며 이를 델타 P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은 산업용 다이빙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두 개의 물체가 터널과 같은 장벽으로 나뉘어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 사이에는 극심한 압력 차이가 생기며 아무것도 견딜 수 없는 강력한 흡입력이 만들어집니다. 가장 교활한 점은 표면에서는 위험 신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오리도 물결도 없습니다. 물은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조용하면서도 어떤 것이든 즉시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이 존재합니다. 다이버든 배든 그 길을 가로지르는 무엇이든 말입니다. 그 다음 몇 시간은 침묵과 기다림으로 흘렀습니다. 프레데릭이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빙이 끝났어야 할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는 저수지로 차를 몰고 갔고 다이버들의 차량은 몇 시간 전과 똑같이 그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완전히 찾아왔고 호수는 짙은 안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이 늦어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은 명확해졌습니다.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긴급 구조가 요청되었고 자정이 지나자 수색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수색 규모가 한층 더 확대되었습니다. 10명의 전문 다이버가 소나 장비와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헬리콥터 지원 속에서 저수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내린 폭우로 호수 바닥이 뒤흔들려 일부 구간에서는 시야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수면 위의 흐름도 강했지만 깊은 곳은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구조 다이버조차도 제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물살이 자신들을 댐 쪽으로 끌어내리는 힘을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크리스토프와 프레데릭이 안전한 한계를 넘어섰다면 살아서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1월 5일 밤 실종 24시간이 넘은 후 첫 번째 명확한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장비들이 떠다니거나 댐 주변에 흩어져 있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구명조끼, 산소 탱크, 추진장치의 부서진 부품 등 이 장비들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장비가 손상되고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래에서 무언가 강력한 힘이 작용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조사팀은 이후 수색을 호수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인 댐 터빈 근처로 집중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물살에 휩쓸렸다면 바로 그곳이 마지막 경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1월 6일 전고 무렵 최악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한 명의 시신이 댐 기슭에서 발견되었고 상태가 심각해 즉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 거의 2km 떨어진 곳에서 두 번째 시신이 발견되었고 물이 역류하는 강가에 걸쳐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사용했던 미니 잠수함, 탱크, 프로펠러 등 장비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낸 힘은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할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크리스토프와 프레데릭은 터빈 입구에서 형성된 물살에 휩쓸려 장비를 파손당했으며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플레이트 타이유 저수지에서는 다이빙 당시 3개의 터빈 중 2개가 작동 중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인 흡입력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가까이 접근하자 압력 차이로 인해 제어할 수 없는 힘에 빨려 들어갔고 추진 장치는 소용이 없었으며 탱크는 댐 내부 시스템과 충돌하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들이 터빈이 작동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안전거리를 과소평가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계산 오류 하나로 아무도 돌아올 수 없는 경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수색에 참여한 다이버들은 통제된 구역 안에서도 물살의 힘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호수가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보이지 않고 결코 이길 수 없는 힘을 숨기고 있다는 상기시킴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크리스토프와 프레데릭의 이야기는 이와 같은 사례 중 처음이 아니며 아마 마지막도 아닐 것입니다. 델타피 현상은 여전히 전 세계 다이빙 사고에서 가장 두렵고 치명적인 원인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탐사보고서에서 발견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익명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매우 흥미롭고 교훈적인 이야기라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멕시코의 산루이스 포토시 지역을 내리쬐던 어느 날 5명의 젊은이들이 낡은 픽업 트럭 뒤에 마지막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중 자칭 리더였던 한 명은 맥주와 데킬라가 가득 든 쿨러를 던져 넣었고 나머지는 텐트와 배낭, 침낭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동굴 탐험에 필요한 장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목적지에 대한 정보조사조차 하지 않았죠. 이 여행은 충동적으로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소타노대 쇼코노스틀레 근처에서 열린 파티 사진을 본 것이 계기였죠. 그들 중 동굴에 들어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동굴 안전 수칙에 대해서는 병뚜껑 뒤에 써도 나물 정도의 지식만 갖고 있었습니다. 헬멧도, 적절한 랜턴도, 응급 키트도 없이 말이죠. 대신 술, 블루투스 스피커, 판단력을 흐릴 약물만 가득 챙긴 채 떠났습니다. 그들은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임시 야영지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도 따로 없는 벌판에 차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이미 도착한 사람들은 파티 준비로 한창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급히 텐트를 치고 말뚝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채 첫 맥주를 땄습니다. 일기예보에는 폭우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들 중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음악 소리만을 따라 동굴 입구를 향해 걸어갔고 지도나 가이드도 없이 길을 헤맸습니다. 아까 내린 약한 비로길은 이미 질퍽해졌지만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동굴 주변은 이미 수백 명의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들 춤을 추며 열광하고 있었고 친구들도 그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음악과 술, 흥분 속에서 그들은 동굴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고 임시로 세워진 경고 표지판도 무시한 채 계속 나아갔습니다. 자정 무렵 하늘이 갈라지듯 빗줄기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비가 커튼처럼 내렸고 동굴 밖 지면은 금세 미끄럽고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티는 계속됐습니다. 그 무렵 이미 술에 취한 리더는 더 많은 술을 가지러 가겠다며 야영지로 향하려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말렸지만 그는 고집을 부렸고 결국 덜 취한 친구 한 명이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빈 병을 담을 가방 하나만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휴대폰은 몇 시간 전에 이미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찍느라 배터리를 다 써버렸죠. 길을 비추는 건 오직 번개뿐이었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섬뜩한 그림자가 비쳤고 이내 모든 것이 다시 암흑으로 잠겼습니다. 리더는 앞장서서 걸었고 술 기운에 지나친 자신감으로 주변 위험을 무시한 채 걸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오던 친구는 지늘개 신발이 빠질까 발을 질질 끌며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강풍이 몰아쳤고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리더는 속도를 높였지만 그만 안전한 경로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순간 번개가 치며 앞을 밝혔을 때 리더는 그 자리가 단단한 땅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내디뎠고 바로 공중으로 떨어졌습니다. 병이 가득 찬 가방은 바위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고 그는 끝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짧은 비명이 들린 뒤 그의 몸은 여러 번 충격을 받으며 추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약 24m를 떨어졌고 그 후 6m의 급경사를 굴러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9m 아래 바다까지 추락하면서 비극은 완성되었습니다. 친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병 깨지는 소리와 비명은 그를 단숨에 술에서 깨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리더를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곳에 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는 본능에 이끌려 간신히 동굴 입구로 돌아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동굴 입구까지 간신히 돌아온 후 자신이 본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곧장 공포가 번졌습니다. 근처에 남아있던 친구들은 그의 말을 듣자마자 비를 뚫고 달려나갔습니다. 비록 술에 취해 있었지만 그들은 친구를 찾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중 단 한 명, 술에 취하지 않았고 휴대폰 배터리도 남아있던 참가자가 지역 구조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동굴 탐사 전문 구조팀은 새벽녘 비가 잦아들어 이슬비로 바뀌었을 무렵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린 4명의 친구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점으로 구조대원들을 안내했습니다. 구조대는 헬멧, 헤드랜턴, 로프, 무정이 등 전문 장비를 착용하고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금세 그들은 소타노대 쇼코노스틀레크의 입구를 찾았고 이곳은 구조대에게는 익숙한 장소였지만 친구들에게는 단순한 놀이터에 불과했던 곳이었습니다. 구조팀은 안전 로프를 설치하고 훈련받은 대원들이 순서대로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실행하는 모든 안전 절차는 바로 이 친구들이 무시했던 기본 수칙들이었습니다. 동굴 깊은 곳, 부서진 맥주병 조각 사이에서 결국 그들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충격은 즉각적이었고 추락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머리는 여러 차례의 충돌로 인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부검에서 첫 번째, 큰 충격에서 이미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피할 수 있었던 비극 속에서 그나마의 작은 구원이었죠. 이 소식은 곧 동굴 탐험 커뮤니티에 퍼졌고 그들에게는 충격이 아니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 역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무지, 음주, 그리고 자연에 대한 경솔함이 합쳐질 때 벌어지는 전형적인 결과였습니다. 지역 당국은 사고 조사 기간 동안
동굴 출입을 일시적으로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비극의 원인이 모두에게 명확했음에도 이번 사고는 동굴 탓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동굴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생존한 4명의 친구들은 결국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아닌 쾌락을 택했고 장비보다 술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칙조차 무시했던 그들. 절대 혼자 탐험하지 말 것, 항상 조명을 챙길 것, 지형을 사전에 파악할 것, 그리고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는 절대 탐험하지 말 것. 초보자라면 누구나 배워야 할 원칙이었지만 그들은 이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시신이 수습되던 그 순간 친구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선택을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캠프에 남겨둔 술, 음악을 틀던 스피커, 여행 내내 이어졌던 가벼운 태도.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의미를 잃었습니다. 즐거운 주말이 될 예정이던 시간은 피할 수 있었던 한 목숨을 앗아간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소타노데 쇼코노스텔레 주변에는 위험 경고 문구들이 새롭게 설치되었습니다. 지하 파티는 공식적으로 금지되었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더 이상 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 환경을 이해하는 사람들, 자연의 엄격함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단순한 표지판이 아닌 훨씬 더 깊은 교훈이 남았습니다. 친구의 목숨을 대가로 얻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냉정한 진실. 땅 아래 감춰진 세계는 놀라운 아름다움을 품고 있지만 그만큼 냉혹하며 이를 대할 자격은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 그 신비로운 지하 세계는 철저한 준비와 지식 그리고 완전한 맨정신을 요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지금 화면에 떠있는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